주말에는 뉴스를 봅니다. 챙겨볼 뉴스 많아서 복잡하고 속 시끄러운 당신을 위해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토요일은 김 선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바람이 시원하던데 밤에. 어젯밤에 울었어요. 좋아서. 깜짝 놀랐네. 제가 에어컨이 거실밖에 없어서 거실에서 2달째 자고 있었잖아요. 어젯밤에 다시 드디어 침실로 들어갔어요. 진짜? 야, 그러면서 막 감회가 새롭고.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데 낮에도 바람이 조금 시원하길래. 네. 오야 무슨 일인가, 역시 절기가 무서운가. 그리고 밤에 됐는데 밤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해요. 네. 시원해서 창문 열고 지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쾌적하니. 그래서 정말 사람이 간사한 동물인 게 그렇게 날이 덥다고 지랄지랄 하다가도 살짝 바람만 불어주니까 날씨 너무 좋다. 지낼만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말복에 뭐 드셨어요? 제 복날 이런 걸 잘 안 챙기는데 초계탕이라고 아십니까? 초계탕? 초계탕? 네. 초계탕이 뭐죠? 초계국수라고도 많이 아시는데 시원한 국물에다가 이게 좀 북한 음식이에요. 닭고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익혀가지고 낸 다음에 냉면, 메밀면이랑 같이 먹는 겁니다. 야채랑 해가지고. 근데 맛있겠네. 초계 해가지고 초가 식초할 때 초예요. 시큼한 국물에 닭고기가 둥둥 떠 있는, 그리고 면이 있는 이 초계국수가 여기저기 요즘은 많이 해요. 은근히. 근데 맛이 없어요, 별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집이 서울의 영락교 뒷골목으로 가면 평내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평내옥. 평내옥 초계탕이 사실 대한민국 넘버원인데 거기 가서 한번 또 시원하게 네, 말복을 기념하여 먹어줬습니다. 말복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먹고 나서 보니까 말복이라고 하더라고. 이 사람 오늘따라 왠지 초계탕이 땡기는데? 그래서 갔다가 몸이 기억하는 이 말복. 그래서 이 초계탕을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는. 그래서 여름에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먹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평양냉면에 꽂혔잖아요. 그럼 평냉으로 옮겨갔나요? 평냉에 꽂힌 게 한 3년 됐는데, 그 뒤로 초계탕을 약간 좀, 그전보다는 덜 먹고 있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무조건 먹었지.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5번씩 냉면을 먹기 때문에, 초계탕은 계절에 한두 번 정도? 근데, 별미입니다.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러게요. 평내옥. 네.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되겠네. 그 식당이 1950년대 개업한 식당이에요. 1950년부터. 오래됐네. 네, 오래됐고, 가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주의 뉴스를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네. 이번 주에 가장 시끄럽게 핫했던 뉴스는 뭐가 있나요? BMW 화재에 인한 운행 중지 명령. 네, 국토부가 요청을 드디어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자체장한테 명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제 운행 정지 명령을 요청을 했고, 이걸 그렇다고 뭐 안 한다고 딱히 페널티가 직접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죠. 자차 플러스 옆에 뭔가 사고가 생겨서 피해가 간다. 그러면 운행한 사람의 책임으로 귀속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뭐 징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빨리 안전점검을 받아라, 이런 차원인 거죠. 그렇죠. 전체 리콜 대상이 10만 6천 대인가요? 네. 근데 뭐 이 중에 2만 대 정도가 이제 해당된다고 하는데, 네. 주변에 BMW를 타시는 분이 왔길래 안 그래도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만나가지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안 가지고 다닌대요. 차를 아예? 네. 그래서 왜 안 가지고 다녀? 그랬더니, 안전진단은 받았는데, 기계식 주차장에서 안 받아준대. 맞아요. 못 들어가는 데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저도 차 가지고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주차장들에 BMW 출입 금지라고 써붙인 데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렇지. 거기는 불 나면 큰일 나니까. 네. 네. 각종 뭐 발레 파킹 하는 데들도 BMW 온다 그러면 약간 표정 안 좋아지고. 야, 어쩌다가 BMW가. 그리고 막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차는 가솔린이라고, 이 무식한 놈들아. 그래서 무조건 BMW 안 된다라고 쓰지 말고 차량을 특정해라.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근데 또, 그 발 관리하는 쪽에서는 좀 하겠죠. 네. 몰라. BMW 안 돼. 정부 청사 지하주차장에서도 안 받는다고 하고 상징적으로.
예, 뭐 공기관들은 특히 더 그래요. 예, 실제적으로 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까 심리적인 영향이죠, 이거는. 네. 뭐 없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더군다나 이제 차들이 계속 불이 나니까 점점 더 이제 BM 말고 국내 국산 차들도 차 화재 뉴스가 왕왕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차들이 왜 이렇게 불이 나? 그래서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정도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는 이건 불화자를 써서 화차 포비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그럴만하죠, 진짜로. 네. 네. 날이 좀 시원해지면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분명히 폭염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지금 더위가 장난 아니라 그러는데 왜냐면은 그 문제가 되는 부품들을 국내 부품을 쓴 정황이 좀 드러나요. 한국에 들어오는 독일 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기온 환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렇게 불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좀 추적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조사 중이니까 네. 조금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로 시끄러웠던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드루킹 특검이 결국 김경수 도지사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네. 뭐 청구 안 할 거라는 전망들도 많던데, 네,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녹음을 지금 금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네. 아직은 실질심사 진행 중이어서. 뭐 빠르면 오늘 밤 12시 늦으면 내일 새벽? 네. 토요일 새벽 이렇게 발표한다고 하죠. 뭐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들으실 텐데 네. 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대략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각될 것 같아요? 일단 3개 하고 하나 할 때 얘기할게요. 3개 하고? 그때 할 얘기가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왔다가 대차게 두드려 맞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55.6%까지 네. 취임 이후 최저. 네, 야, 최저가 55.6%예요.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55%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들어줬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55.6%면 사실은 박근혜 정권 최정점일 때랑 생각해도 딸리지 않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 국민연금 개편안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하여튼 무지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이게 뭐 확정된 거는 아니고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개선안을 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일부 기자들한테 그 내용이 이제 통해가지고 기사로 나온 거예요. 검토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골자는 돈을 언제까지 낼 거냐, 몇 살까지 돈을 낼 거냐, 그리고 몇 살부터 돈을 받을 거냐, 요 두 가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는 기간을 조금 더 내고, 받는 기간도 뒤로 좀 밀리고. 그게 이제 65세로 바뀐 거잖아요. 뭐 돼 있는데 68세까지 뭐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막 있고 하니까 돈을 얼마나 내라는 거야. 돈 냈으면 받아야 되는데 돈 받는 것도 왜 늦게 준다는 거야. 막 이러니까. 거기에다 국민연금이 2045년인가 몇 년을 가면 이제 고갈될 거다. 그렇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불안감이 점점 증폭이 되면서 내가 돈을 내는데 이거 받을 수는 있는 거냐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겠어요. 뭐 소득 대체율이 몇 프로 이걸 보겠어? 안 보지. 내용이 복잡하니까 나도 안 일단 봐. 그래? 그럼 몇 살까지 내는데 그럼 내는 기간을 좀 더 내야 된대. 그래? 그럼 언제 받아? 지금 받는 것보다 좀 더 늦게 받는데 어쩌라는 얘기야. 안 낼게. 그거 안 내고 내가 그냥 하면 안 돼? 안 된대, 그거는 또. 그럼 내 돈을 왜 가져가는 거야, 도대체. 오라통이 터지죠. 그렇게만 되니까, 이거는 모두가 합심하여 대동단결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설계 자체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98년, 2007년에 한 차례씩 손을 봤는데, 그때 막 유시민 장관 사표 쓰고 막 난리였었거든요. 국민연금은 어떤 정권에서도 또 어떤 나라에서도 건드렸다가는 그냥 지지율 폭락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무슨 이슈든 간에. 그렇죠. 그리고 당장 비교가 되는 게 공무원연금하고 비교되잖아요. 공무원연금은 만약에 난리가 나면 이 곳간에 돈이 없으면 세금으로 채워서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나라가 보장해 주죠. 근데 국민연금은 또 그건 안 해. 어쩌란 얘기야. 그럼 돈 없으면 배째라고 나올 건데 이걸 왜 내? 그러면서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건 그냥 검토 중인 의견의 일부였다라고 진화를 했고 그 바로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대통령은 내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아니다라고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가 개선안을 내고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승인 받아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길게 남기는 하고 계속
뜨거운 감자로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이건 누가 하더라도 살림살이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참 확실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 내고 있어요? 내고 있죠. 그렇지. 난 안 내. 아, 그래요? 네. 프리랜서는 안 내나? 내든 안 내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나 안 내. 그럼 왜 내 내가? 굳이 안 내도, 뭐,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회사 다니면 따박따박 떼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는 건데, 제가 회사 나온 이후로 국민연금 내라고 이렇게 공지가 오잖아요. 전화해봤죠. 꼭 내야 되냐? 안 내면 뭐, 벌금이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미래를 그럼 안 낼게요. 미안합니다. 왜냐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좋지 않지. 국민연금 최근 수익률이 되게 안 좋습니다. 운용하는 사람들의 전문성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그런 때 뻘짓을 많이 했잖아요. 예? 삼성 승계에 자금 밀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가 잘 안 가. 그래서 저는 뭐든지 조금 그런 편이거든요. 얘네가 진짜 잘하는지 보고 좀 선택하는 편인데 믿음이 안 가더라고. 그렇죠. 사실 MB 때부터 믿음이 안 갔기 때문에 안 냈던 거고 비슷한 예로 하이패스 있잖아. 하이패스. 저는 하이패스 안 달고 다녀요. 그래요? 네. 왜요? 절대 안 달아요. 왜? 믿음이 안 생겨. 그래? 그걸 뭐 믿고 자시고 할 일이야? 왜냐면 하이패스를 달고 그냥 삥 통과해버리면 내가 얼마를 그때 냈는지 사실 신경 안 쓰잖아요. 네. 800원을 냈는지 850원을 냈는지 신경 안 쓰잖아. 그냥 그 다음 달에 합산돼가지고 얼마 냈구나 하고 보는 거지. 지난 두 정권 시간에 야금야금 돈을 올렸어요. 통행료를. 얘기 안 하고 50원, 100원 이렇게 올렸어. 그래도 현금으로 내도 내야 되잖아. 내가 이거 얼마를 내고 있는지 올렸는지를 알잖아. 분노가 생기잖아. 네. 근데 하이패스는 내 돈을 털어가는 거에 대한 자각도 없이 그냥 털리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하이패스 안 달아요. 그래요? 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달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 저도 한동안 안 달다가 달았는데, 이게 왜 안 달았나 싶어. 왜 진작에 안 달았을까 싶어. 물론 세상 편한 건 있죠. 진짜 편해요. 네. 이게 다 믿음의 문제예요. 시스템과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협조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신뢰가 사회적인 비용을 굉장히 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신뢰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죠. 국민연금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저는 이거 어차피 내용도 어렵고 일반인들이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잘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큰 말 없이 내는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용돈 정도 받을 것 같은데 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있으면 옛날에 비해서 받는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썩 꼭 필요하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기왕에 하는 거면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뭐 이로 인해서 어차피 한 번쯤 손봐야 되고 두드려 맞아야 될 거라면 지지율 등락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방향을 설계해 주기라는 그런 믿음은 좀 있습니다. 자, 드루킹 특검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김경수 도지사의 영장이 기각되겠죠. 한 99.5% 정도는 기각된다고 보고, 천재지변이 있으면 이제 발부가 될 텐데, 발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용건이 3개 보는데, 범죄가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 위중학, 도주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그 뒤에 2개를 더 심각하게 보고요. 근데 김경수 도지사 도망가겠어요? 어딜 도망가? 도지사야지 어딜 도망가? 그리고 뭐 증거도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증언 말을 맞출 우려가 있는 사람들도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범죄가 그럼 얼마나 위중한 거냐? 드루킹 특검, 김경수 도지사가 최정점에 있다고 지금은 봐야 될 텐데. 이 특검의 가장 큰 목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대선 때 뭔가 사주를 받고 대가를 받고 작업을 해줘가지고 댓글을 막 조작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쳐줬느냐. 요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 여론 조작했냐 안 했냐. 그렇죠. 여론 조작에 대한 것들을 사주를 했냐 안 했냐. 여론 조작은 한 걸로 보이죠. 지들이 이제 댓글 뭐 돌려가지고 매크로 돌려서 막 했으니까 여론 조작을 했는데. 민주당한테 그거를 뭔가를 지시를 받고 받고 받았냐 아니면 뭐 자리를 약속받고 사주를 받았냐. 돈을 받거나 아니면 돈 말고 다른 걸 뭐 받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돈은 처음엔 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씩 받았다고 하자. 뭐 이렇게 했다가 뽀록 났죠. 그렇죠.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래서 돈은 아니다. 그럼 뭐를 받았을 거냐. 그럼 이제 총영사 자리 받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받았네 말았네 뭐 센다이를 부탁했네 추천했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이제 한참 시끄럽게 나오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빠졌어요. 안 들어갔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던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자신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뭐만 남느냐? 업무방해. 네이버에 대한 댓글 업무방해. 그것만 남거든요. 근데 그게 벌금 1,500만 원 이하, 5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이걸로 실형 산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네. 23년 동안 한 명도 없대. 그렇게 치면 실형 산 사람이 없을 만큼의 죄면 구속 사안이냐? 구속 사안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속이 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이지. 이건 굉장한 정치적인 뭔가 함의를 가지고 판사가 또라이 짓을 하면 결정하면 뭐라 하겠어. 그걸 번복할 수는 물론 구속적 부심이라는 게 있죠. 다시 한번 심판해달라. 딴 사람한테 받을 텐데 뭐 그렇게 될 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제로로 수렴할 것이다. 네. 가능성. 그래서 아마 기각이 당연한 수순 아닌가 싶고 그래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이거는 당연히 기각이고 그러면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안 할 거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청구될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특검의 정치적인 그 쪽팔림, 또 입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청구는 할 거다. 특검이 이 모든 비난과 이 모든 욕을 다 끌어안고 갈 이유가 없지. 자기들이 이걸 왜 끌어안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직업이 특검이어가지고 계속 특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딱 모여져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기왕 모였으니까 성과를 내보자 이러고 지금 달려갔던 건데 성과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네. 그러니까 센 정권이어서 뭔가 어려워서 눈치를 봤다라고 하면 그 비난을 자기네들이 안고 갈 리는 없고 법원에라도 퉁치고 욕을 해야지. 사실은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안에 뭐가 있었어. 우리가 공개할 수 없어 그렇지만 법원이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 라고 딴소리를 할 망정. 궁색한 변명을 그렇게 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 전사정 모르는 사람들 그냥 보기에도 야 이거 살아있는 권력이라 수사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버텨야 되니까 청구를 했는데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그런 특검 기간 연장은 물 건너갈 것이고. 물 건너가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애들이 이제 거품 물고 특검을 만들어냈잖아요. 어떻게 손절매를 하고 손을 빼는지를 한번 그 테크닉을 한번 봐야겠네요. 걔네는 계속 욕하겠죠. 뭘 손을 빼? 손을 뺄 일이 없지. 그러니까 욕하는 걸로 손절매하는 거지. 그렇지. 네. 이거는 민주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중간에 경찰이 이렇게 못했고, 이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숱하게 계속 해가지고 수사를 방해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못 친 것이다. 답답함을 느낀다. 이 정도로 욕할걸요, 계속. 네,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특검에서는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카드가. 연장 카드를 던지느냐 마느냐. 근데 기각되면 특검 연장이 되겠어?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텐데 특검에서는 연장 카드를 던졌는데 안 받는 액션이라도 해야 최종적으로 면피할 수 있는? 그렇지. 캥기는 게 있어서 이것도 안 줬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수사 의지가 있었다. 라는 쇼잉으로 물론 그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명분이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그쵸. 그걸 안 받을 명분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김경수도 구속된 마당에 수사를 더 해야 되는데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게 있으니까 안 받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은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특검에서는 그렇다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임하는 꼴이 되니까. 마지막 쇼잉까지는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하나 남았는데 카드를 쓸지 말지는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여론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너무 특검에 대해서 욕하는 게 많다. 그럼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하나 쓸 수도 있고 이건 적당한 너무 무리하게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그런 걸로 오히려 역풍이 불 것 같으면 슬그머니 그냥 정리할 수도 있고 마지막 카드를 놓고 이제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번 영장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가장 큰 분기점인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동력은 훅 빠지겠죠. 특검에 대한 동력은 훅 빠지고 최종적으로 기소까지 가려나요? 기소는 하겠죠. 영장을 쳤다는 얘기는 본인들은 계속 주장을 할 거니까 기소를 안 할 이유는 없고요. 왜냐하면 기소를 안 해버리면 자기들이 수사를 했던 모든 게 쓸데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짓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라고 이제 끝내는 게 되기 때문에 드루킹 업무방해
벌금형 받게 하려고 이걸 한 건 아니잖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가 의심되니 제가 조사해보겠습니다. 손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자기가 손든 게 아니잖아. 의원들이 합의해서 특검을 하자고 정해놓고 특검으로 해달라고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라고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딱 온 사람인 거잖아요. 포지션상. 그렇죠. 근데 해보니 별게 없더라. 네. 조사해봤는데요. 별거 없었습니다라고 발표해도 되는 거 아니야? 되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면 묘한 그런 게 생겨요. 왜냐하면 이 딱지는 평생 남거든요. 허익범 특검, 뭐 드루킹 어쩌고 특검이었다고 남는데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계속 꼬리표로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든 무슨 일을 하든 옛날에 그 특검했던 사람이잖아 라고 남기 때문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나는 조사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깔끔하게 발표하고 언론에도 다 얘기했다. 나는 니들이 시켜서 조사해보라고 해서 해봤더니 별게 없더라라고 한 사람이에요 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안타까운 게 애초에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 이렇게 뭐 100만 원 설이니 뭐 이런 거 흘리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방향을 저는 아예 지금 정도 상황이 되면 아예 크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거는 드루킹의 여론조작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만 하도록 아예 특검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보면 그거를 수사하다가 나온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불러서 기소는 못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매크로로 여론조작을 했던 케이스들을 다 갖다 모아야지. 그래서 처벌 내지는 직접적인 기소는 드루킹만 하더라도 그 나머지 사건들을 뭐 새누리당도 있고 막 터져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사하다가 거기까지 나오는 것들은 묶어가지고 정 안 되면 검찰에 던지고 지금 같은 얘기 하려면 파봤는데 별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의혹들이 나와서 그건 우리 조사할 바운더리가 아니어서 이거는 검찰로 넘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와야 저 사람 정치적으로 휘말려 들어갔는데 그래도 뭐 하나 해놓고 나왔네 라고 될 텐데 그 생각 못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불려 들어가서 같이 특검을 구성했던 사람들 중에 이 방향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진보 인사들도 별거 없지 않냐. 걔네들에 대해서도 스크래치를 한번 내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허익범 특검이 자한당한테 혹시 공천 약속을 받은 게 아닐까요? 뭐 그 뒷 얘기는 모르겠지만 추측이에요, 추측. 근데 네. 누가 봐도 정황상 조사해봤자 별거 없을 것이고 특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만 달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노선을 확대하지도 않고 드루킹 김경수로만 좁혀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건 그에 합당한 무언가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직접적으로 약속은 아니더라도 네. 저는 그래서 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제가 얘기한 쪽으로 정치적인 스탠스를 잡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구도 뭐 태극기 아저씨들 와가지고 뭐라고는 하겠지. 그렇지만 국민적인 지지는 받을 수 있거든 오히려. 아니지. 국민적인 지지는 필요가 없는 거야. 자한당의 지지가 필요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구도에서는 그렇게 국민적인 지지도 받고 뭐 이러면 나름대로 그 뒤에 행보를 하기가 좀 쉬울 텐데 지금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지. 이게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진보 세력, 촛불 이후에 이 세력을 잡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 자기들은 이거를 좀 파헤쳐가지고 제대로 파헤치면 휘청휘청하고 그러면 정권의 정통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야, 만약에 그 확신으로 특검을 임했다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양반이었군요. 그걸 대놓고 막 세게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나름의 좀 우호적인 생각, 입장 이런 거는 좀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애들 진술 데려가다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럴 수 있겠네. 하긴 시대착오적인 사람 많더라고요. 광복절 기념사야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네. 그날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따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자기들끼리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재밌는 사람 많아요. 네. 네. 그 양반들도 뭐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안희정 충남 전 도지사의 무죄 선고입니다. 지난주에 무죄 선고가 났고 그래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이거는 이제 일주일 내내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론도 하고 뭐 얘기가 있었죠. 엄청나게 뜨거운 주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하고요. 지난 거의 6개월 또는 한 길게 보면 1년 정도에 가까운 우리 사회의 성평등 문제가 집약적으로 터져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분간 한동안 계속 의견이 조금 나뉘면서 네. 뭐 격렬한 토론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있나요?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네.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막 나오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죠. 네. 9월 중이라고만 못을 박았고 남측에서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리포팅을 하고 북측 대표 쪽에서는 날짜도 다 정했다. 근데 좀 궁금한 맛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슥 넘어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왁구로 날짜나 뭐 이런 방식은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거를 딱 특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이 좀 복잡해. 네. 네. 구구절이 제일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 네. 북한 정권 수립일 그것도 이제 70주년이니까 그때 오라고 했겠죠? 초청을 했겠죠. 네, 오라고 했겠지. 초청을 했는데 간다 갈 수가 없잖아. 가는 건 어렵지. 네. 다른 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달 가는 건 좀 그렇잖아. 네. 그것도 정상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연초에도 얘기했는데 평창 때 우리 갔잖아. 니네도 와야지. 올해 가장 큰 이슈인데 그렇게 해도 그건 좀 다르잖아. 그럼 나만 정부 수립일 날 니들이 오든가. 그래서 가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9월 달이 좀 복잡해요. 그 중간에 보면 러시아에서 하는 무슨 그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있던가요? 네. 동방경제 포럼에 푸틴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문재인 대통령 동시에 초청을 또 했고 거기도 가야 되잖아. 네. 근데 남해 잔치 가가지고 거기서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러시아 가서. 그렇기도 하고 유엔 총회가 9월 마지막째인데 그때 뭔가 쇼잉을 하는 게 북미 관계와 북미 남한 관계에서 뭔가 굉장한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4일 텐데 그러면. 고4일 거야. 근데 일정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언제 할게요라는 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오히려 정상들이 만나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결과물이 도출되기 위한 환경들이 조금 더 넘어야 될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남북 정상이 만나거나 그러면 분명히 그에 따르는 뭔가 더 진전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진전된 결과물을 남북 둘이서만 얘기해서 되는 거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미국과의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고 중국과의 어떤 북한 입장에서는 조율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 9월 언젠가 만납니다라고만 해놓고 그 사이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버퍼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9월 마지막 주에 이제 유엔 총회가 있는데 네. 그때 가능하면 트럼프하고 좀 모여가지고 종전선언도 하고 네. 이러면 사실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게 착착 잘 진행돼가지고 좀 될까? 뭐 이런 조금 아슬아슬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양국 간에 그런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그리고 사실 제일 베스트 그림은 유엔 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거기서 종전선언도 하고 그리고 대북 제재의 주체가 유엔이잖아요. 네. 현재. 거기서 일타 몇 피로 대북 제재안을 일부 해결하는 것까지도 명분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 때. 네. 그거를 다 한 번에 안고 가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니 조율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맞죠, 거죠.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 그림은 그걸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거기까지 못 간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에 등장하는 게 득보다 실이 될 수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날짜는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날짜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9월 안에 연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추이를 보면서 아마 결정되는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러면 유엔 총회 가기 이제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유엔으로 갈 겁니다라고 어나운싱을 하겠죠. 근데 유엔 총회 가도 그런 것까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쩌면 유엔 안 갈 수도 있지. 김정은 위원장 유엔 안 가고 그쵸. 그 시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네. 전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갈 이유가 없잖아. 그거 그렇지. 없으면. 네. 네. 뭐 그런 전망 정도 합니다. 네. 그거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 뉴스는 사법농단 수사. 더위는 꺾였는데 사법농단 얘기는 꺾이지가 않고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게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요거 이번 주에 기억하실 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홍일표 의원이라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판사 출신인데 요 양반 1심 선고가 나왔고요. 벌금 1,100만 원 게 나온 걸로 기억해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900만 원. 오케이. 네. 네.
이렇게 나왔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춘의 입이 열렸습니다. 양반이 감옥에 나오시더니 네. 본격적으로 입을 여시네요. 지난번에 거부했었는데 몸이 아파서 안 된다 이렇게 거부했었는데 본인이 나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범 기업들의 재판 거래 관련해가지고 미쯔비시랑 신일본제철. 네, 네. 여기 이제 피해자들이 배상 판결 소송을 했는데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 좀 관계가 꺼림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둘까지 시끄러웠는데 알고 봤더니 김기춘이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관계기관 대책회의스러운 걸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차한성 행정처장을 본인이 직접은 몰랐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부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부르고 그래서 비서실 공간에서 넷이서 회동도 하고 그 회동을 박근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지시를 받아가지고 요것도 하고 일지를 보니까 2013년 9월에 행정처에서 이제 외교부와의 관계 뭐 이런 문건이 발견된 문건이 작성이 됐고 2달 뒤인 2013년 11월에 정홍원 총리가 또 박준우 정무수석이 박근혜한테 보고를 합니다. 요게 그냥 확정되면 조금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3년 12월에 김기춘이 사람들을 모아서 4차 회동을 그 자리에서 했고요. 그리고 2014년 2월에 판사들이 주 UN 대표부 법관 이제 파견이 그때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이게 없다가 다시 풀려가지고 한마디로 법관들의 합법적인 외유를 허락하는. 네. 그치 외유라고 보기도 뭐한 게 외유는 한번 갔다 금방 갔다 오는 건데. 긴 외유. 네, 이건 뭐 완전 연수같이 길게.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이렇게. 네. 네. 나라 돈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뭐 굉장한 특혜라고 볼 수 있죠. 그 박근혜와 김기춘이 그걸 길을 쓰고 막으려고 했던 이유는 알 것 같아요.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이 상고법원을 대표 발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인물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재판을 받게 돼가지고 아예 대법원에서 홍일표 정치자금법이라는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뭐 방어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무죄시 시나리오, 유죄시 시나리오. 그러면 이거 예상 형량이 얼마나 될 거냐. 뭐 이런 거를 막 해서 코치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도와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홍일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상고법원 설치를 해서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홍일표 의원한테 코칭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식구 출신이기도 하고. 홍일표 의원이 인천 지역구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바로 옆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야? 홍영표예요. 아, 진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그럼 영표와 1표가 네. 하나씩. 바로 옆에 지역구인데 한 사람은 영표, 한 사람은 1표. 한 사람은 민주당,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이야. 3표는 어디 갔나? 홍 2표가 있어야 되는데? 네. 홍 2표, 홍 3표가 인천을 장악하고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그런 헛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표 10,000표 가지고 계신 분은 아는데. 홍만표. 네. 요분 요즘에 좀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사법농단은 뭐 날씨가 상관없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홍일표 의원 건은요. 수사 시작부터 1심 선고까지 무려 2년 반이 걸렸어요. 원래 이렇게 안 걸리거든요. 올해도 끌었네요, 또. 네, 묵히고 끌리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 난리가 나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법농단 사건은 매주 돌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사건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게 나올 거거든요. 이건 좀 기다려 주시고. 이 시리즈 참 재미 더럽게 없는데 계속 가네요. 중요하니까요. 네. 자, 그 다음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토다이라는 뷔페가 있습니다. 네. 해산물 뷔페. 여기서 음식을 재활용했다. 정황이 밝혀져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요게 뭐 인터넷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핫하게 한동안 오르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쓰레기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요? 근데 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저는 뉴스를 보면서 약간 갸우뚱했어. 왜?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 손님들이 먹었던 거를 다시 했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뷔페니까 진열하잖아요. 진열했다가 안 드신 거를 다시 재활용한 거다? 그렇지. 초밥으로 진열을 해놨다가 거기서 안 먹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새우, 회 뭐 이런 거를 떼요. 떼가지고 그거를 넣고 다져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뭐 롤 만들고 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너 한번 냈던 음식 어떻게 재활용해? 그게 재활용인가요? 난 잘 모르겠어, 진짜로. 재활용이지.
왜냐면은 뷔페라고 해도 예를 들어 손님이 가져가진 않았다 쳐요. 네. 근데 집게로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음식이란 거는 가장 신선한 선도를 유지할 때 딱 내놓는 건데 내놨다가 안 먹고 시간이 묵혀져 버린 거는 이미 그 음식의 선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버려야 되나? 버려야지. 그래요? 그럼. 그게 남아서 아깝다 그러면 다음 날에는 좀 양을 줄여서 덜 내놓든가 이런 식으로 줄여야지. 내놨던 음식을 다른 요리에 재활용한다? 있을 수 없지. 아니 근데 그게 생거를 그대로 썼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아니 저는 보면서 약간 그 운영하는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조금 있다가 네. 그렇다고 그 내놨다고 거기에 막 서너 시간씩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회전 요리라는 게 있으니까. 토다이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가져다가 다져가지고 그걸 익혀서 익힌 다음에 다져가지고 그거를 롤이나 이런 데다 넣어서 썼다는 거거든요. 안 돼. 그래요?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건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거 처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점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걸린 거 그거 하나뿐이라고 해서 뭐 넘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재활용할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뭐 그렇긴 한데. 네. 한 번 내놨던 음식은 그거 자체로 완성품이고 그 완성품을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음식일 수는 있어요. 재활용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저쪽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하면 했다가 너무 두드러 맞으니까 이제 죄송하다고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2개가 지적됐는데 초밥으로 나왔던 거에 뚜껑을 건져가지고 그걸 익혀서 다져가지고 롤이나 이런 데 넣었다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이제 거기 토다이 가면 대게찜이 많잖아요. 그 대게찜을 냈다가 얼렸다가 다시 냈다가 뭐 요게 있어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돼 보이더라고. 그 녹였다가 다시 얼렸다가 이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초밥 그건 익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믿고 먹을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만 그러겠느냐. 대부분 저렇게 할 텐데 토다이가 그 주방장들한테 인심을 정말 많이 잃었나 보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내부 촬영을 다 해가지고 갖다 줬거든요. 막 이렇게 뭐 걷어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걸 다 찍어서 갖다 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찍게 만들 만큼 이 사람들이 열받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 관리를 정말 많이 못했나 보다. 그럴 수 있겠네요. 내부 영상이 나온 거면 좆대 봐라 안 버려서. 그치. 그래? 그럼 다 주고 볼까? 막 하면서 이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반찬 다시 쓰고 막 이런 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은데 아니 진열했던 거 다시 그것도 문제없게 위생에 문제없게 익혀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관계가 좋았으면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관계가 좋았으면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방송국에 보낼 일도 없었겠지.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 뭐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뭐 본사 차원에서 또 막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밥 그거는 보면서 약간 조금 뭐 그렇긴 했는데. 이 해산물 뷔페 시그니처는 사실 대게예요, 대게. 대게. 그래서 저는 가면 대게 안 먹어요. 근데 해산물 뷔페 예전에 조금 많이 유행했다가 요즘 많이 줄었는데 다른 일반 뷔페랑 나머지 메뉴 한 80%는 같아요. 그렇지. 근데 나머지 한 20%가 비싼 해산물들, 특히 뭐 랍스터나 대게, 요거 먹자고 이제 한 15,000원에서 2만원 내고 가는 거잖아요. 15,000원 더 되죠. 인당 한 3만원 돈 해요. 인당 3만원 돈 하나요? 물론 점심 이럴 때 쌀 때는 조금 싸긴 한데 그래도 3만원 돈 할걸요. 그쵸. 하여튼 거기서 그거 먹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산처럼 쌓아놓고 이제 뽕 뽑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대게를. 근데 그 대게 가지고 장난쳤다? 그리고 초밥 가지고 장난쳤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 아니 그래서 저는 대게를 뷔페 가서 잘 안 먹거든요. 해산물 뷔페 가서. 저도 못 먹어요. 갑각류 알러지 있어가지고. 그렇지. 어차피 안 가 그래서. 근데 저는 가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렇게 많이 싸게 놓을 수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탁 산하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오지경 작가가 얘기했던. 그렇더라도 이렇게 많이 계속 될 수 있는. 왜냐면 대게만 먹으러 가면 대게 집이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지. 그러면 야 뭔가 수지가 이렇게 가능하겠나 싶은 생각에 찜찜해가지고 저는 안 먹게. 그래서 저는 대게 안 먹거든요 가서는. 그래서 해산물 뷔페는 어차피 제가 대게나 이런 쪽은 못 먹기 때문에 안 가긴 하지만 갔을 때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거 좀 의심스러운데 저거 과연 괜찮은 품질의 대게일까?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수님이 탄핵됐는데요. 저희도
사실 잘 몰라요. 종교가 이제 불교가 아니어서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현재 이제 설정 스님이란 분께서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는데 설정 스님이 조계종을 대표하는 총무원장 자리에 맡기에는 도덕적인 결함이 많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딸 문제라든가 또 뭐 숨겨둔 뭐 돈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나머지 대의원들이 신임을 물었겠죠. 네, 사유재산하고 뭐 학력 위조 뭐 이런 걸 이제 PD수첩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총회에서 제적 인원이 7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투표권을 가신 분들이 75명 전원이 참석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56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총무원장이 탄핵된 거는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종교계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 게 특히 불교계에서는 처음이란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막강한 자리도만요. 조계종 산하의 모든 사찰에 대한 지시 감독 및 회계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사람이더라고요. 권력의 정점인 거지. 근데 조계종 총무원장이 그 전에 이제 자승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2번 하셨죠. 네. 2번. 그리고 자승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MB입니다. MB. 네. 그러니까 권력에 유착되어 있던 총무원장이 지난 정권에서 2번 연임을 하면서 승승장구하시다가 교체된 부분이 설정 스님인 거예요. 근데 이 설정 스님의 개혁적인 노력에 대한 태클인 거 아니냐. 요게 이제 일반의 어떤 시각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제가 본 데는 그 중앙총회 75명 중에서 자승 스님파가 47명. 근데 이 자승 스님이 움직여가지고 이 사람을 꽂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꽂혀 데려왔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그 PD수첩에서는 아니 딸 있고 막 재산 숨겨놓고 이러면 설왕설래가 있어요. 스님하고는 그 설왕설래 수준을 좀 넘어선 거 아니에요? PD수첩에서 그렇게 설정이 자승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설왕설래가 있어요. 네.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의혹만 나온 걸로 봐서는 뭐 이런 좀 중요한 자리를 맡기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은 연말까지 있겠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하루 이틀 만에 그냥 탄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엔 저희가 명성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엔 불교계 얘기를 하는데 이 역시도 종교계가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뿌리 자체는 자승 스님과 그 이전 정권과의 유착부터인 것 같아요. 그거 보니 왜 자승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MB 선거운동도 대신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는 불거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설정 스님이란 분이 탄핵된 것이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자승의 아바타였기 때문에 탄핵된 것이냐 아니면 자승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적인 노선을 선택했다가 탄핵된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됐든 그런 갈등이 불교계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게 큰 이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 게 불교계 내부에서 그런 설왕설래가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데 뭔 문제냐 라고 물어보면 글쎄 난 뭐 불교도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실 수 있지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생각을 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근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가 봐요. 돈과 권력이나 이런 게 모여있는 조직이 되면 이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그나마 개별 교회들은요.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게 자기가 담임 목사다 치면 그 교회 하나에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총회라고 모여서 얘기를 해도 교회들은 어떤 그 총회나 교단 자체의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보면 바티칸이랑 비슷하거든요. 하나로 모여있는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리가 굉장한 이권을 휘두르는 자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권이 붙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르는 잡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하여튼 매우 씁쓸한 뉴스였습니다. 네. Rows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자, 이번 주 자전거 뉴스는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독일에서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답니다. 야,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메일, 피메일 말고 있나? 간성. 간성? 네. 사이간자를 써서. 이게 독일 말로는 뭘로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양성의 특질을 다 가진 간성의 인간을
법적 그 인격으로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독일 법원에서 판정을 내렸어요. 이게 마음에 확 와서 바뀌었어요? 야, 이거는 사실은 독일이라는 한 나라가 결정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체계에 엄청 새로운 국면이 열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남녀라는 그 틀 안에서 모든 제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론 트랜스젠더도 있을 수 있고 남성이지만 게이나 또 여성이지만 뭐 레즈비언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남성이었으나 여성성을 가진 분, 여성이었으나 남성성을 가진 분 이렇게 인정했지 제3의 성을 아예 별도로 독립해서 딱 인정한 예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냐. 그렇게 되면 좀 긴 미래를 생각해보면 남성, 여성, 간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AI나 로봇가 인격을 가지게 되면 그건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나가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이 인정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그 체계를 받아들이려면 한참 멀었겠죠. 아직 멀었겠지만 닥쳐올 수도 있는 미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난민 문제만 봐도 그래요. 난민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로 판정을 하면서 이방인 취급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랑 한 차원 더 뛰어넘은 남자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이뤄놓아서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기존의 혼인제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등록제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성별을 나누는 칸들이 지금 남자 여자로만 돼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굉장히 많은 게 흔들려야 될 문제예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는 하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법제화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독일 연방 헌재가 성별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독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지켜보게 되는 문제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제가 가져온 자전거 뉴스는 제노바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이탈리아에서. 네. 네.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끔찍한 사고인데 이제 50년 된 다리인데 네. 모란디 다리라고 그때 60년대 한참 건설 부음이 있을 때 지어진 다리래요. 그래서 야 얘네도 우리랑 비슷한가 보다. 이탈리아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기질 있잖아요. 유럽의 한국이라 불리죠. 네. 그래서 아시아의 이태리라고 불리고. 여기도 어지간한가 보다. 다리가 저렇게 폭삭 무너질 정도로 저렇게 지었어 싶은데 네. 차량 35대가 뭐 한꺼번에 추락해가지고 다행히 밑에는 뭐 그렇게 공장지대나 뭐 이런 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 피해가 더 크지는 않았는데 35대 차량에 있던 뭐 한 4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다 숨지고 그랬는데 네. 야 여기서 사진을 보니 녹색 트럭 한 대가 딱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인터뷰한 게 나오더라고. 그 승용차가 자기를 추월해가지고 네. 속도를 줄였다는 거지. 그러다가 승용차가 떨어졌대. 그리고 자기는 쓴 거야. 영화네. 속도를 줄였다가 네. 그것 때문에 쓴 거죠. 그 사람이 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거. 추월한 양반이. 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더래. 그리고는 세우고 뒤로 막 후진해가지고 나왔다고. 야, 이거 보니까 진짜 사람 생명이라는 게. 그 영화에는 사실은 액션 영화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쫙 가다가 이렇게 끽 서가지고 막 네. 간당간당하게 서 있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졌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추월해서 가신 분도 생각나고. 뭐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 양반은 어쩌면 녹색 트럭을 몰고 계신 분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뭐야 짱나게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야 운전을 좀 조심조심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면서 막 훅 하나요? 저는 그래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네. 요즘은 저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좀 많이 그랬는데 사고를 한번 당한 이후로 2012년도에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서 네. 새벽 3시에 그때가 2월 말 3월 초 이때였던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왔는데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살짝 얼은 거야. 그러니까 막 눈이 내린 것보다 훨씬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위에 살짝 얼음 거.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근데 새벽 3시에 이제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참 못된 버릇이지. 막 170, 80 이렇게 밟고 막 가다가 진짜. 그렇게 밟는 거 좋아했으니까. 당산대교 아래요. 가까워 여기서. 거기가 니은자로 꺾이는 도로가 있어요. 당산대로 바로 아래가 니은자가 아니라 리을자로 꺾여요. 코너가 한번 이렇게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그렇게 스무스하게 꺾이지 않고 약간 급하게 팍팍 꺾이는 노선이 짧게 있어요. 거기서 되게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요? 타고 있던 차 폐차했어요. 진짜? 네.
폐차하고 막 그때 에어백 6개 다 터지고. 굴렀어요? 차가 구르진 않았는데. 돌았어요? 3바퀴 돌았지, 3바퀴. 아. 그때 나밖에 없었어, 차가, 도로에. 아, 진짜? 그래서 2차 사고가 안 났어요. 큰일 뻔했네. 네, 앞에 동축 있죠, 바퀴 축이 네. 날아갔어요. 진짜? 바퀴 축이 날아가서 타이어 하나가 졸로 날아가 있고, 이 정도로 큰 사고였거든요. 몸은 안 다쳤어요. 진짜? 네. 야, 그것도 기적이네. 독일 차를 타지,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그렇게 큰 사고 한번 빵 나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밤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큰 사고였잖아요. 완전 큰 사고. 어떻게 나왔어? 아니, 문 열고 나왔지. 차가 없었어, 근데? 앞뒤 차가 없었던 거야. 나만 그렇게 한번 부앙 한 거야. 오른쪽으로 한번 가드를 받고 차가 휙휙휙 돌면서 왼쪽으로 또 한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주행 차선을 이렇게 탁 섰어요. 근데 만져보니까 몸이 멀쩡하더라고. 와, 죽다 살았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저 멀리서 차가 한 대 오는 거예요. 저는 역주행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보통 교통사고 나면은 한 10km에서 20km 이렇게 쭉 가면서 보잖아요. 네. 뭔 사고야, 그렇게. 그 차도 그렇게 천천히 오더라고요. 속으로 화가 났죠. 나는 사고 났는데 구경 났냐?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차가 내 옆에서 딱 쓰는 거예요. 뭐야, 쓰기까지 근데 쭉 내려오는데 저랑 진짜 친한 후배예요. 진짜? 형,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뭐 하냐? 너무 신기하잖아. 저랑 진짜 친한 후배가 그 시간에 하필 새벽 3시 반에 거길 지나갔던 거예요. 진짜? 그러더니 사고 난 걸 딱 보더니 자기가 어서 걔 보험회사 다녔거든. 또. 보험회사 다니는 후배가 새벽 3시 반에 거기서 나를 만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네. 그래서 걔가 다 정리를 해줬어요. 상황을. 야, 신기하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렇게 막 밟진 않아요. 저는 뭐 세게 밟진 않는데 그래도 하여튼 보면서 이제 운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좀 했죠. 특히 도로 다리 위에서 이런 데서는 추월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 그렇죠. 네, 가급적이면 양보해주고 속도를 늦추는 걸로.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시끄럽게 했던 뉴스들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고마운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날씨가 좀 꺾이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사람이 자기 피부에 닿는 게 제일 중요한가 봐요. 나의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뉴스가 크든 작든을 떠나서 제일 중요합니다. 훅하게 더운 게 한풀 꺾여서 그나마 좀 난데 하여튼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또 색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